이어서 오늘 샤무림동 100주년의 시대적 의의란 제목으로 고려대 명예교수이신 소진문 교수님의 추념사가 있겠습니다. 사실 제가 그 선생님께 오늘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행사인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음악회네요.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말은 아주 적당치 않습니다만, 그리고 또 여기 와 보니까 정말 모든 내빈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, 그리고 뭐 역사라든가 우리 민족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정말 감히 어떻게 입을 떼기가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데요. 제가 그냥 그래서 뭐 무슨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써봤는데, 제가 요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절망적이다,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,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분노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절망적이라는 그걸 넘어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을까, 그거를 생각하면 참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뭐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, 아주 전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, 우리가 절망적이라면, 만약에 절망적이라면은 왜 절망적인가, 물론 여러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아야지 무언가, 글쎄요, 저로서는 해결책이 있을까 싶지는 않지만, 그래도 좀 우리가 좀 타결을 할 노력이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, 순한의 민족이었죠. 그래서 한이 우리 민족 정체성에 너무나 확고한 부분이어서 천년이 흐르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이, 그래서 우리 민족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타고난 배냇점 같은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20대, 30대에는 이런 한국 소개책자 같은 걸 쓸 때 한을 어떻게 영어로 옮기느냐,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었죠. 제가 이제 한국 소개책자 같은 거를 좀 만드는 일을 도왔는데요. 한이라는 개념을 도저히 이렇게 영어의 한 글자, 한 단어로는 이제 옮길 수 없는 것이었고요.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한을 물론 굉장히 원망스러워하고 우리가 한의 민족이라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또 사실은 한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. 이 세상에 우리 같은 한의 민족은 없을 거다. 정말 뭐 우리보다 더 한 많은 민족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놀랍기로서 이제 정말 한은 우리 민족에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, 한 이제 60년대, 70년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좀 인권의 개념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정말 뭐 인권을 생각할 수 없었고 정말 운명에 치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뭐 이렇게 공장에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노동쟁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그런 그냥 한탄과 체념으로 이렇게 사귀기보다는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
이 한이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모진 그런 인생이라서 이 생존의 대가로 그냥 억압과 굴욕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영원불변의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졌고요. 그래서 이 경제 발전과 함께 개인의 힘이 강해지고 또 법률도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장치가 됐죠. 예전에는 뭐 법률에 호소한다는 거를 참 뭐 보통 사람은 서민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또 법률도 이제 서민이 뭔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한이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투쟁을 해서 이제 자기 그 운명을 좀 개척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 한이 한을 이렇게 뭐랄까요 언급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었고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러 선생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. 한 80년대쯤 되면은 한이라는 거를 점점 더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다 없어졌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60년대, 70년대는 경제개발의 시기엔 동시에 군사 독재의 시절이었는데요. 사실 저는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남자 형제도 없이 집에서 사실 아버님도 없이 이렇게 산모녀가 큰언니는 유학을 갔고요. 그래서 산모녀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렸을 때 뭐 신문을 자세히 봤던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감으로 좀 나라가 뭔가 좀 커져가고 있다,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었고요. 근데 일상 속에서 독재를 당한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글쎄요. 그래서 제가 좀 아직도 이렇게 의문이면서 이렇게 별로 토론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 독재라는 것이 그분들은 독재한 거 하는데 무엇에 이제 한 걸 했을까 그런 것을 이제 좀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냥 겪은 독재라면은 뭐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장발 단속을 하고 무슨 미니스커트 단속 그런 것은 이제 이건 독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뭐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안 착용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60년대에서 학생 시위 때는 한일 회담 반대가 이제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. 근데 제가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뭐 그때 이제 65년도에 대학 1학년이었는데 어떤 소신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어느 쪽에도 뭐 동조할 수가 없었고요. 그런데 이제 보릿고개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제 느꼈죠. 보릿고개가 없어진다는 것을. 그래서 참 고마운 그런 생각은 했는데요.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왜 그리 미워하는가는 참 알기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근데 또한 박 정권이 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과잉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도 저는 이해를 잘 못했고요. 근데 60년대 이제 후반 막바지가 되니까 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얼굴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좀 인성이 좀 변질된다는 느낌도 들었고요. 그만 1971년에 10월 유신이 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요. 그래서 그때 좀 새로 생기기 시작했던 사회의식이 경제 성장을 마냥 축복으로 느낄 수만은 없게 했습니다. 근데 이제 70년대는 문학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지금의 와 비교를 하기는
그래도 문학의 영향력 같은 거는 지금보다 훨씬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. 그 당시에 그 문인들은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조상들이 뭐 언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이 잘못하면 뭐 직언을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직언한다 이런 전통에서 그 글을 쓰고 또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반독재 문학이 이제 그 굉장히 그 두드러진 장르였고요. 김지아 시인의 오적시가 아마 1970년도에 나왔는데 김지아 시인은 아마 그러니까 오적시 어쨌든 하여튼 오적시가 그 사형 선고를 받는데 중요한 원인이었겠죠. 그래서 이제 김지아 시인의 고난과 영광이 모든 문인들이 두려워하면서 또 일변 선망하는 바가 되었죠. 그래서 이제 70년대 문학은 일제 강점기나 해방 직후에 그 한탄조의 문학보다는 주제의식이 뚜렷하고 문학의 시대적 국가적 사명에 대한 신념도 뚜렷했지만은 사실 좀 그 문학으로서 예술성은 많이 떨어졌어요. 그 굉장히 거칠고 어떤 그 아기자기한 또는 하여튼 그 문학적인 그런 묘미가 참 없이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인 그런 이제 문학이기는 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이 시대에 그 번성했던 고발 문학은 사회 불평등, 열악한 노동 조건, 또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힘없는 서민 등이 주제였고,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영향력을 뭐 어떻게 자루질 수는 계량할 수는 없죠. 그래도 그 계량은 안 되지만은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또한 그 이념 문학, 분단 문학이 등장했고요. 80년대 후반에는 월북 작가의 작품들이 해금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일련의 상황은 그 모두 저는 그때 긍정적인 변화로서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을 완화시키고 봉합할 수 있는 정지 작업으로 생각했는데 반대로 오늘날 이념 대립을 말할 수 없이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때 그런 문학들이 그렇게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좀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그 뭐랄까요 특권을 누리고 이런 것도 사실 제가 그때는 뭐 학생이었고 정말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방종하고 뭐랄까요 특권을 마음대로 누리고 그랬을까 그것을 제가 뭐 지금 그 비율을 따질 수는 없는데요. 하여튼 그때 인상은 많이 그랬습니다. 좀 가진 자 이제 뭐 먼저 이렇게 좀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주위를 돌보지 않고 그랬다는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운동권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.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런 그 좌파가 득세하게 된 것에 굉장한 그 우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건 물론 이제 좌파가 아주 선전을 교묘하게 하고 그런 것도 큰 요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사실 우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정말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, 뭐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다가 뭐 감옥에도 가고 또 고문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좀 존경하기도 하면서 참 죄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랬으니까 그때 80년대에 물론 70년대에도 그랬죠. 운동권들이 그래서 사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해보면은
그 운동권들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, 거부감도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 운동권에 동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운동권들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뭐랄까요, 투쟁, 뭐 목소리, 입장 이런 것에 전혀 이렇게 좀 공감하지 못해서 그 운동권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또 운동권들이 그만큼 이제 뭐 정말 그 최루탄 맞고 뭐 검거되고 이제 그 고난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부채감은 그 좀 일생 물론 조금씩 이제 옅어지겠지만은 그랬죠.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80년대에는 정말이지 이번 학기는 중간고사를 볼 수 있을까? 그게 이제 제일 걱정거리였습니다. 중간고사를 봐야 그래도 그 성적을 산출할 근거가 있는데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이제 휴교가 되면은 그 이제 유급이 학생들 전부를 유급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너무나 정말 그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고 이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제발 이제 중간고사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는 물론 유급을 해가지고 1년을 학교를 더 다닌다는 거는 오늘날의 학생들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때는 정말 빨리 졸업을 하고 이제 뭐 취직을 해가지고 가족도 부양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1년 유급을 시킨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나라가 그렇게 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80년대 학생들의 다수가 이렇게 운동권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제도 그리고 가정교육, 뭐 가정에서의 양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는데요.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공부하라는 소리만 그냥 들으면서 공부하는 기계처럼 이렇게 살다가 대학에 가서 뭐 선배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무슨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또 세계사적 조류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어요. 그래서 정말 그때까지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 이제 한 사람의 어른이 된 것 같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로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숙제인 요즘하고 완전히 달랐죠. 그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이제 남학생, 여학생 이렇게 분리돼서 그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요. 그래서 그때 제일 어려운 숙제인 이성 교제가 그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운동권의 그 매력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부는 멋진 신세계이면서 또한 뭐 일부는 뭐 지옥이기도 했겠죠. 그 여러 가지 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 운동권의 짓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몸이 부서지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던 학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는가 하면은 또 운동권에 이제 거부감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사실은 그 어떤 의리감 같은 것이 이제 있고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좀 선택을 해야 될 때 상당히 망설이다가 그 옛날 운동권의 의리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그때 교수들은 운동권 학생들하고 무슨 그 토론을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했어요. 이 학생들이 정말 전혀 완전히 이렇게 철벽 같은 그런 그 자기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운동권 학생들을 무슨 타일러서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요 상식선을 받아들이게 할 수가 이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 그 이제 힘이 들었는데요.
근데 이제 그래서 저 학생들도 이제 취직해서 정말 이제 생활인이 되면은 이렇게 현실을 보고 받아들이겠지. 이제 그렇게 그 희망을 했는데 사실 그때 운동권이 물론 뭐 아주 뭐랄까요 그 형을 살고 이제 이런 그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 웬만큼 이제 운동을 좀 했더라도 이렇게 잘 뭐 취직을 잘 했었습니다. 그때는 경제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뭐 그 좀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거의 다 뭐 취직 안 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니까요.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래도 또 그거를 받아들였죠. 이제 그러면 이제 생활인이 돼서 뭐 현실 속에 생활인이 됐지만은 또 그러나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또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83학번 그 홈커밍 데이에 한번 가봤어요.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이미 이제 운동권 노래가 막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인사말도 이제 하여튼 자기 학창 시절에 그런 최루탄 뭐 이런 이제 회고를 하면서 또 운동권 가수가 나와서 이제 운동권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모두들 뭐랄까요 도가니에 휩쓸 이렇게 분위기에 이렇게 고조가 돼가지고 그런 걸 보고 참 학창 시절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떨쳐버리기 어렵고 바꾸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 50대 지지자가 많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그런 운동권의 추억, 학창 시절의 어떤 부채감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운동권 뭐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먹혀들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 당시가 많이 이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얼만큼 부패했느냐 그거를 잴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참 부패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권이 개념이 사실 좀 부실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성공을 해서 이제 앞서 나가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급자를 들볶는다든가 이제 힘없는 자한테 굉장히 횡포를 부리고 요즘 대한항공 갑질처럼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더 많았으려 물론 대한항공처럼 그렇게 지독하지는 않았을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이 그런 좌파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먹혀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좌파의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그때 이제 중국과 이렇게 수교를 하고 중국에 이제 많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중국 여행은 참 쌌어요.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돈이 없어도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중국 여행을 가면은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깔보고 하여튼 그렇게 무교양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의 천민의식이라는 게 참 부끄럽고 그랬는데 그런 졸부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뭐랄까요 가진 자에 대한 반감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전교조가 뭐 정말 조직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죠. 대한민국은 정말 뭐 노무현 대통령 말 맞다나 무슨 기회주의가 승리한 나라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좀 많이 먹혀들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 이제 특권층이 너무 특권을 남용하고 그래서
그냥 뭐 물론 이렇게 말하자면 대한항공 갑질처럼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을 대해서 그 잘못 행동하기도 했지만은 또 무슨 뭐 그 당시 그런 이제 뭐 재벌의 그 2세들이 어떻게 뭐 논다든가 뭐 이런 그런 이제 소문도 사실 굉장히 그 국민의 반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도 좀 훌륭한 분, 사회를 위해서 이제 기여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그 기부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이 그런 이제 나쁜 행태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들 뭐 다 그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이 정권은 너무 터무니없는 정권이라서 정말 그 5년을 다 지속할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물론 그 희망적인 사고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일단 뭐 다시 한번 그 보수가 정권을 탈환하더라도 그것이 도저히 끝일 수가 없다.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탈환하는 것이 될 수가 없고,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장래가 굉장히 암담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. 좌파들은 지금 이 연습을 너무 잘 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민심을 끌어들이고, 어떻게 하면 이제 우파를 정말 그 패륜아들로 보이게 만들 수 있고, 어떻게 이제 민중을 선동하고 이런 거를 뭐 너무나 잘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우파가 되더라, 그 보수가 이제 정권을 탈환하더라도 그 뭐 우리가 원하는 같은 그런 정말 어떤 이상적인 정치를 펼 수가 있을까? 좀 회의적이고요. 그렇지 못하면 다시 또 이제 이런 악순환이, 그래서 이제 이 좌파들은 더욱더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이고요. 근데 우파는 거기에 대해서 참 대항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우파가 좀 뭐랄까요, 계속 뭐 정권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그 뭐 이렇게 동등한 그 비례로 이렇게 정치적인 그 세력을 갖게 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 뼈를 깎는 각오와 자성이 있고, 우리가 정말 이제 그 결심을 너무 단단히 하고 그 우리 행동을 새롭게 해야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. 이 3.1 운동이라는 거 정말 우리 생각할수록 참 이렇게 그 기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, 그렇게 전국적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고요. 그래서 그런 기적을 우리 다시 돌이켰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